자, 9교시는 수리 퍼즐 전에 게임 지시형 문제 패턴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 수리 퍼즐 패턴 한번 살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연습해보는 여의문항에 대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상으로는 일단 115페이지 게임 지시형 패턴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게임 지시형은 하라는 대로 잘 정리해서, 물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기마다 어떤 추가적인 정보, 조건을 더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대로 그대로 쭉 잘 따라가시면 돼요. 규정을 상황에 적용하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게임상의 지시 내용을 그대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면 됩니다. 이게 법조문을 다루느냐 아니면 이와 같은 게임적 어떤 원칙을 다루느냐, 여기에서 차이 난다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풀어보시고 2분 정도 시간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5개의 숫자가 1부터 5까지 숫자가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와 3개의 구역이 있는 다트판이 있다. 갑과 을은 다음 방법에 따라 점수를 얻는 게임을 하는데, 5장의 카드 중 한 장을 임의로 뽑고 그 후 다트를 1차 시기와 2차 시기에 한 번씩 총 2번 던진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뽑힌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가 카드 점수가 되며, 점수를 얻는 방법은 여기에 곱셈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1차 시기 점수 산정 방법, 다트가 1구역 곱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분화되어 있고요. 2차 시기 점수 방법, 자, 2번 한다고 했죠. 2차 시기는 다트가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이냐 아래쪽이냐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위쪽에 꽂힐 경우 2점, 아래쪽에 꽂힐 경우에는 빵점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최종 점수는 1차, 2차 시기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이고, 한 가지 혹시 모르니까 당구장 표시 각주를 보면 다트판의 선에 꽂히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 등 그 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여기 꽂히면 이게 구역 2입니까 구역 3입니까 이런 고민하지 마라. 2면 2고 3이면 3이면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해서 꽂힌답니다. 자, 일단은 원칙 주어져 있으니까요, 이거 가지고는 뭐 당장 점수 못 내죠. 그러니까 바로 보기로 가는 겁니다. 기억, 갑이 짝수가 적힌 카드를 뽑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베이스가 되는 게 이 카드의 숫자 곱하기 3, 2, 1, 0 이런 식이 되는 거였죠. 그 다음은 곱하기 2를 하거나 곱하기 0을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처음에 카드 자체가 짝수면 짝수 곱하기 1차 시기 곱하기 3을 하건 2를 하건 1을 하건 결과물은 짝수고, 2차 시기도 짝수 곱하기 2를 하건 0을 하건 결과물은 0 아니면 짝수입니다. 합산하면 결국 또 짝수죠. 그러니까 홀수가 될 수 없다는 기억의 진술은 맞는 게 되겠습니다. 별로 고민할 게 없죠. 우리가 새로운 사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어진 거 그대로 원칙의 상황을 그냥 대입만 잘하면 됩니다. 자, 기억이 맞기 때문에 선지의 구조상 일단 1번, 3번, 4번 요거는 뭐 다 봐야 되겠네요. 니은, 갑이 숫자 2가 적힌 카드를 뽑았다면 가능한 최종 점수는, 이건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숫자 2가 적힌 카드를 뽑았을 경우에 가능한 최종 점수는 8가지라고 했는데, 자, 이 8가지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첫 번째 1차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총 몇 가지입니까? 나가는 것까지 하면 4가지. 그 다음 2차에서 나올 수 있는 게 2가지죠. 이거를 곱셈한 형태죠. 곱셈한 형태인데, 실제로는 최종 점수는 첫 번째 시기와 두 번째 시기에 나온 점수를 이거를 합산하는 구조인데요. 이 점수가 실제로 어떻습니까? 케이스는 다르지만 점수 자체는 동일한 점수가 나타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 자, 2차 시기에 짝수 곱하기 2가 되어서 위쪽을 맞췄고, 1차 시기 때는 이렇게 된 경우, 그러면 몇 점입니까? 2 곱하기 2 해서 이 경우는 6점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케이스, 이 경우는 역시 6점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구역 1, 근데 두 번째는 아래쪽, 그러면 또 6점이 나오죠. 이렇게 점수가 똑같은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어떤 경우의 수 자체는 어디에 맞고 이런 경우의 수를 다 세분화해서 접근해 들어간다면 8가지가 나오는 게 맞겠지만, 근데 점수 결과물 자체는 똑같은 점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8가지가 아니라 더 줄겠죠?
그래서 이것만 생각해도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디귿. 이건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점수 차이를 정리하시면 돼요. 갑의 숫자 4가 적힌 카드를 을이 숫자 2가 적힌 카드를 뽑았다면 가능한 갑의 최종 점수 최대값과 제일 높은 점수도 만들어내면 되고 을의 최종 점수 최소값 제일 낮은 점수 만들어내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을의 최종 점수의 최소값은 빵점이겠죠. 빵점이겠죠. 0, 0 되는 경우 그렇게 하고 4가 적힌 숫자에서 최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은 4, 3, 12에 요 녀석 곱하기 2 아니 그냥 2점이죠. 이거 아까 제가 설명 잘못드렸네요. 요 6점이 아니고 아까 같은 경우는 요 경우랑 요 경우를 해야지 짝수 곱하기 2가 아니니까 그냥 2점 0점이었죠. 요건 제가 눈이 약간 흐릿했었나 봅니다. 자, 어쨌거나 아까 봤었던 그 케이스에서도 점수는 이제 4점이 똑같은 경우로 나올 수 있는 경우 찾으시면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는 갑이 4를 뽑았을 때 4, 3, 12 플러스 2 하면 14점 을은 빵빵 하면 0점 그래서 14점이 최대 차이가 날 수가 있죠. 디귿은 포함이 돼야 되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패턴 수립 퍼즐 패턴 이것도 바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에 나와 있는 19년 민간경영학자 기출 21번 문항 요거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폰트가 그렇게 작지가 않습니다. 바로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발문에서는요 AC에서 BC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상황이 어떻게 주어져 있는가? 바닥글 갑은 을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AC에서 BC를 거쳐 CC로 가는 중이다. 그러니까 일부분만 확인하면 되는 거네요. A, B, C는 일직선상의 순서대로 있으며 을은 자동차를 일정한 속력으로 운전하여 도시간 최단 경로로 이동했다. 직선 그대로 왔다는 거겠죠. A, C를 출발한 지 20분 후 갑은 을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왔는지 물어보았다. 여기서부터 B, C까지의 거리에 딱 절반만큼 왔어. 자, A, B, C 정확하게 뭐 딱 양분하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출발해가지고 가고 있는 도중에 20분 지났을 때 A, B 사이의 거리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질문을 한 그 시점부터 거리의 절반만큼을 앞에 왔다니까 3등분 되는 거죠. 3등분 됩니다. 그래서 요 지점이 20분 걸린 겁니다. 이 점까지가 20분 걸렸고요. 그로부터 이 지점으로부터 X 75km를 더 간 후에 갑은 다시 물었습니다. CC까지는 얼마나 남았지? 을은 참 대답을 희한하게 합니다. 여기서부터 BC까지의 거리에 딱 절반만큼 남았어. 자, 그리고 30분 뒤에 갑과 을은 CC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을은 자동차를 일정한 속력으로 운전하여 도시간 최단 경로로 이동했던 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0분 걸렸으면 여기서는 얼마 걸렸겠습니까? 40분 걸렸다는 거겠죠? 40분. 요런 정보들을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이게 나중에 요 하나의 간격이 얼만가를 알았을 때 이걸 곱하기 3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후반부 진술. 75km를 더 간 상태에서 75를 더 간 상태에서 다시 물었을 때 요 지점을 Y라고 한다면 을은 여기서부터 B까지의 거리에 딱 절반만큼이 남았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3등분을 할 수가 있겠죠? 3등분을 했을 때 여기가 Y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등분 했을 때 여기가 Y지점이 되고 그 이후에 30분 뒤에 갑과 을은 CC에 도착했답니다. 그러면 여기는 똑같이 30분이 되고 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75km. 이거를 총 몇 분으로? 100분으로 달렸다는 거죠. 그러면 뭐 10분당 얼마냐라는 그런 그 단위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말로만 주어져 있는 것을 시각화해가지고 이 수치를 계산할 때는 속력이라는 것은 뭐 단위 거리당 시간, 그러니까 간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 이런 것을 좀 응용을 해주시면 이 해당하는 요 A, B 구간은 요 한 단위가 나오게 되면 20분 단위로 얼마를 가게 되는가가 나오게 되면 이걸 가지고 곱하기 3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00분 걸려가지고 75km 갔으니까 20분 단위로 나눈다면 5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얼마를 가는 게 됩니까?
15 가는 게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15가 20분 단위로 갈 수 있는 거리. 그러면 A, B 사이는 곱하기 3 하면 45km가 나오게 될 겁니다. 네, 3번이 정답이 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122페이지부터 있는 스스로 연습하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123페이지, 122페이지와 123페이지에 있는 이 문제는 조금 쉬운 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혼자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일단 우리는 다음 페이지, 124페이지에 있는 2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연결형입니다. 연결형인데 연결형 치고는 정보량이 좀 많고 연결형스럽지 않게 그렇게 바닥글과 어떤 정보들이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 3분 정도 잡고 문제 직접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문에서는 별거 없고 A 복지관에 채용될 2명의 후보자를 고르는 게 목적이고요. 자, A 복지관은 담당자 2명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담당자들은 심리상담 등등 요 4가지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채용되는 2명은 서로 다른 업무를 맡아서 4가지 업무를 빠짐없이 분담해야 됩니다. 요렇게 하건 뭐 이렇게 하건 어쨌거나 분담이 2개씩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4가지 업무에 관련된 직무 역량으로는 의사소통, 대인관계, 문제 해결, 정보수집, 자원관리 5가지가 있다. 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표의 내용처럼 필요한 직무 역량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2명이 4개 영역을 분담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딱 맞아떨어지게 2명이 한쪽에 이 필요한 직무 역량이 분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아무튼 이와 같은 구도 하에서 마지막 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업무에 필요한 직무 역량을 모두 갖춰야 한다. 아래는 이를 표로 정리한 것으로서 이제 이게 기본적인 구도이고요. 여기에서 아래쪽의 상황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출발점을 제공해주는 정보가 될 것입니다. 자, A 복지관의 채용 후보자는 4명이며 각 채용 후보자는 5가지 직무 역량 중 3가지씩을 갖추고 있답니다. 제한이 되는 거죠. 2가지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3가지, 그러니까 2개는 빠지고 동그라미로 친다면 동그라미가 3개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표는 문제는 없었던 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가? 정보를 읽다 보면요. 이거 OX 형태로 어떤 영역을 가지고 있냐 없냐를 표시를 하면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직관적으로 보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죠. 일단은 5가지 중에서 3가지씩입니다. 무조건 3가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명당. 그 다음 자원관리 역량은 병을 제외한 모든 채용 후보자가 갖추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걸 표로 만든다면 병 말고 나머지 3명은 전부 다 자원관리 역량이라는 항목이 동그라미 처리하면 되겠구나. 이런 이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러면 말로 만든 거를 말로 푸는 게 아니라 도식화시켜서 표로 OX 처리를 하게 되면 쉽게 해결될 거라는 어떤 예측이 될 것이고, 그래서 바로 이런 이원 분류 표식 표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OX로 처리할 수 있는. 자, 가봅시다. 일단은 요거까지 읽고 혹시 모르니까 이제 3번째까지 해볼게요. 정의, 진학 지도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려면 의사소통 역량만 추가로 갖추면 된다. 그러면 정한테는 의사소통 역량이 있다는 소린가요? 없다는 소린가요? 지금 당장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없는 겁니다. 진학 지도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려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를 해결하려면 의사소통 역량만 추가로 갖추면 된다. 추가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OX로 처리하는 게 맞겠죠? 자, 이제 다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5가지 그냥 순서 그대로 정리하고 갑의 병정 4명을 세로 방향으로 정리를 해서 요 2번째 진술부터 바로 반영을 해봅시다. 자원관리 역량은 마지막 칸 병을 제외한 병은 없고 나머지 3명은 다 있답니다. 자, 그 다음 정 같은 경우는 의사가 없다고 했죠. 의사를 갖추면 3가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진학지도를 제외한 요 녀석 중에서 의사소통 역량은 현재 없는 상태고 나머지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소리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인, 문제, 그 다음 또 대인, 그 다음에 하나가 자원이죠? 이거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의사소통 역량만 추구하면 심리상담, 위기청소년 지원, 지역안전망 구축 요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이 가지고 있는 이 직무 역량은 몇 가지인가, 어떤 것인가가 확정이 됩니다. 대인, 문제, 자원 이렇게 되죠. 자원 이미 가지고 있을 거? 그러면 정보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확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정은 다 찼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갑은 심리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심리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 두 가지가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갑은 의사, 대인 있고 자원도 이미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문제와 정보는 없어야 되죠. 각각 3개씩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갑도 정리가 되네요. 그 다음 마지막 대인관계 역량을 갖춘 채용 후보자는 2명인데 여기까지 정리하다 보니까 이미 다 확정됐죠. 갑과 을 2명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인물들은 얘가 없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병, X가 2개니까 여기 다 쳤죠? 자, 쳤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3가지씩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의 같은 경우는 의사 문제 정보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이 의사, 그 다음 대인, 의사 문제 정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이 칸이 지금 나머지 정보들 가지고 이제 채워질 수가 있는 거를 다시 뭐 찾아보셔도 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채용될 2명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이거를 안 했네요. 네 번째 진술을 보시면 을과 병은 진학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도 이제 을의 나머지 빈 부분 채워낼 수가 있을 겁니다. 문제와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없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 지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이것만 가지고는 다 해결이 안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채용이 될 2명의 후보자를 골라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선택지를 그냥 하나씩 분석해 들어가도 됩니다. 이 정도까지 정리한 상태에서는 첫 번째 1번 갑과 을이 들어가가지고 가능한가. 갑과 을이 들어가면 갑은 의사, 대인, 자원이니까 의사, 대인, 심리, 갑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위기청소년 지원을 의사와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의사와 문제가 동시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안 되고. 두 번째 갑과 병. 갑과 병이 선발된다고 하면 첫 번째 의사 대인은 갑이 맞고 그 다음 위기청소년 지원은 병, 의사, 문제. 그 다음 진학지도 문제 해결과 정보 수집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병. 그러면 자연스럽게 갑이 네 번째를 맡을 수 있으면 되겠네요. 대인과 자원 되죠? 네.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선택지를 보셔도 정답은 2번으로 도출될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가능한가를 따로 따져보셔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셔도 되지만 지금은 그냥 바로 선택지 대입해서 가능한 케이스인 거를 찾기만 하셔도 될 겁니다. 이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 표의 형태로 각각이 가지고 있는 3가지씩이 무엇인가를 일단은 먼저 확정을 짓고 이걸 바탕으로 가능한 업무 분담의 케이스를 선택지에서 찾으면 되는 방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는 참거짓 패턴입니다. 이 문제 조금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인데요. 일단 여러분들 바로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2분에서 3분 정도까지 시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글과 자기소개를 근거로 판단할 때 대학생, 성별, 학과, 가면을 모두 옳게 짝지은 것은 자, 대학생 A부터 E까지가 있고 주말에 가면 파티를 하기로 했답니다.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 이런 성별, 인원 배분 정보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활용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 각각 5명 각각 어떤 과에 있는가 설명이 되어 있죠. 행정학과부터 전자공학과까지. 그 다음 각각 늑대인간부터 드라큘라 가면까지를 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따로따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각각이라는 정보는 중요합니다. 이게 5명이 있고 과도 5개니까 하나씩 1대1 매칭이 돼야 된다는 거죠.
1대1 매칭이 됩니다. 가면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1 매칭이 돼야 됩니다. 늑대 인간 가면을 2명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한 명한테만 매칭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본인의 성별, 학과, 가면에 대해 한 명은 모두 거짓말을 말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진실만을 말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쪽에 자기소개 부분을 보시면 A부터 E까지가 한 말들이 나오는데 A를 봅시다. 식품영양학과와 경제학과에 다니지 않는 남학생인데 본인에 대해서 드라큘라 가면을 안 쓸 거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이 사람은 뭐 다니지 않는다, 안 쓴다고 말했고요. B. 행정학과 남학생 늑대인간. C. 식품영양학과 남학생 처녀귀신. D. 정치외교학과 여학생 좀비가면. 여학생이라고 본인 스스로를 소개한 사람이 지금 D만 있네요. 딱 봤을 때. 마지막 E. 전자공학과에 다니는 남학생인데 드라큘라 가면을 쓸 거야. 가면 아니면 학과와 관련돼서 이제 겹치는 쪽이 누굽니까? 일단 A 같은 경우 식품영양학과 경제학과라고 했는데 식품영양학과가 언급된 거는 이제 C인데 지금 A의 진술은 식품영양학과 경제학과에 다니지 않는 남학생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직접적으로 충돌하거나 하진 않죠. 그 다음 이제 드라큘라 가면과 관련돼 가지고 A 같은 경우는 안 쓸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근데 E가 또 나머지 사람들과는 다르게 드라큘라 가면을 본인이 쓸 거야 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연결고리가 형성돼 보이는 것은 A와 E 두 명이죠. 그랬을 때 A와 E가 과연 둘 중에 한 명이 거짓인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거짓이라는 것은 모든 항목에 대해서 성별, 학과, 가면 모두에 대해서 거짓말을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A가 거짓을 말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이런 것들도 다 부정이 되겠지만 남학생이 아니니까 여학생이 되고 그 다음 드라큘라 가면을 안 쓸 거라고 했으니까 이거 쓰는 게 되죠. 자, A가 거짓이라고 한다면 A는 드라큘라 가면을 쓴 상태가 맞는 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도 드라큘라 가면을 썼다고 했죠? 그러면 E의 말도 거짓말을 한 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A가 거짓이면 E가 같이 거짓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사람이 두 명이 돼버리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따라서 무조건 A는 참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을 한 말이 됩니다. 왜냐? A가 거짓말을 한 사람이면 E랑 충돌을 하기 때문에. 초반 출발점을 찾는 게 이제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었던 참거짓 패턴에 비해서는 어떤 것들 사이에 모순관계가 나타나는가가 바로 눈에 안 보이거든요. 대신에 적어도 얘들의 말은 참이다라는 것을 확정짓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찾는 게 이 문제의 첫 번째 출발점이 됩니다. 자, 직관적으로 모순관계인 게 바로 딱 눈에 잘 안 보일 거예요. 풀어보실 때. 근데 다행스럽게 A와 E가 가면의 종류에서 서로 같은 가면을 언급했고 한쪽이 만약에 거짓이라고 설정을 하고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그 동일한 가면을 언급한 E가 또 거짓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A는 참이 돼야 되고요. A가 참이면 E가 거짓인가? E가 거짓이라면 드라큘라 가면을 안 쓸 거야가 되고요. 드라큘라 가면을 쓴 게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드라큘라 가면을 안 쓴 거니까 A도 드라큘라 가면을 안 쓴 게 돼야 그러면 A가 드라큘라 가면을 안 쓰면 나머지 A가 E가 드라큘라 가면을 안 쓴 것으로 E를 처음에 거짓으로 설정하고 들어오면 역시 A 드라큘라 가면을 안 쓴 게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 사람 중에서 드라큘라 가면 쓴 사람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A가 만약에 이제 얘를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참으로 가정하고 들어오면 A도 드라큘라 가면 안 쓴 게 되죠? 그러면 나머지 인물들도 다 참이라고 지금 이를 거짓으로 설정하고 들어왔으니까 참이 되는데 나머지 인물 중에서 한 명은 드라큘라 가면 쓴 사람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럼 또 안 되죠. 그러니까 A가 거짓이라고 설정하건 E가 거짓이라고 설정하건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참여해야 되죠. 그래서 A 참, E도 참 확정을 1차적으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B, C, E 중에서 한 명이 거짓말을 한 게 되죠. 자, 그런데 한 명이 또 조금 특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D를 보시면 D 본인이 여학생이라고 했어요. 본인이 만약에 여학생이 아니고 남학생인데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여학생이 아니고
남학생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중에 자, 남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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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이 다 남학생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중에 2명은 거짓말을 한 게 또 나와줘야 되죠? 그러면 이것도 거짓말을 한 사람 숫자에 안 맞기 때문에 D는 역시 무조건 참말을 한 사람을 확정 지으면 범인이 이제 좁혀졌습니다. B 아니면 C 중에 한 명이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있다는 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확정할 수 있는 건 이 3명은 확정이 됐으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대로 확정 지어서 들어가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A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 말을 그대로 가져오면 일단 남학생이라는 거 확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번 A가 여학생이다라는 이 진술 틀렸죠? 틀렸고요. B, 2번 이제 집어넣어보고 3번 집어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 들어가시면 됩니다. 4번이나 5번은 이건 확정됐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남학생이다. 이 전자공학고다. 처녀귀신 아니고 드라큘라 가면이고. 그 다음 D 여학생인 거 맞고 정치외교학과인 거 맞는데 드라큘라 가면 썼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남아있는 것은 2번과 3번인데 2번과 3번 중에서 집어넣어서 모순 없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범위를 처음에 좁히는 게 제 관건인 문제였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현재 3번 같은 경우도 C가 말한 것들 중에서 식품영양학과 남학생 처녀귀신이라고 한 것인데 3번을 보시면 C 남학생 식품영양학과 근데 가면이 달라졌죠? 달라지려면 다 달라져야 되는데 3번 같은 경우는 이 가면의 종류만 다른 식으로 거짓말을 한 게 돼버렸습니다. 이 녀석들도 같이 뒤집혀야 되죠? 근데 지금 3번은 일부만 거짓말로 설정되기 때문에 이건 역시 요 맨 마지막 정보에 따라서 판단이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올 수 없는 케이스죠. 이렇게 소거를 하면 2번으로 좁혀집니다. 자, 참거짓 스타일 문제 봤고요. 그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이제 게임 지시형 문제인데 이거 지도가 나와 있지만 이 지도는 우리가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어떤 원칙을 적용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지도가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고요. 2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지시사항을 보여줬든가 발문은 별게 없죠? 네,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야 됩니다. 007는 지진이 발생하면 지점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시민들에게 지진 발생 문자를 즉시 발송하고 있다. 우리나라죠. X등급 지진의 경우에는 발생 지점으로부터 반경 1km, Y등급 지진의 경우는 2km 이내. 근데 여기서 반경입니다. 반경. 반경이라는 것은 원을 기준으로 해야 되죠. 반경 1km 혹은 반경 2km 이내 지진 발생 문자를 발송한다. 단 수신 차단을 해둔 시민에게는 지진 발생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어떤 변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상황 8월 26일 14시 정각 가 지점에서 Y등급 지진이 일어났답니다. Y등급은 반경 2km니까 1km, 1km 이렇게 원을 그려야 되는 거죠. 아이고 이거 원 모양이 삐뚤어졌네요. 자, 그러면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을 고르시면 E, B, A 셋입니다. 그런데 2명만 지진 발생 문자를 받았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에서 A, B, E 중 2명만이랍니다. 누가 차단을 해놨다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군지는 아직은 확실하게 알 수는 없고요. 5분 후 나 지점에서 X등급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지도를 아무리 봐도 나 지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보가 되겠죠. 나 지점은 어딘가 X등급 지진이 일어났을 때 X등급은 반경 1km 일어났을 때는 C와 D만 지진 발생 문자를 받았답니다. C와 D가 같이 받았다는 것은 CD가 이렇게 원의 양 끝단에 있어야 되죠? 그림이 이렇게 안 그려지냐? 이거 사각형 자체가 약간 좀 삐뚤군요. 아무튼 이렇게 설정이 돼야 되죠. 만약에 진원지가 이런 데다라고 한다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
5분 후에 일어난 나 지점은 어딘가? 여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야 이렇게 반경이 설정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5분 후, 뭔 지진이 이렇게 많이 나지? 나 지점에서 정서쪽입니다. 정서쪽, 방위, 정서쪽. 이거 모르시면 안 되겠죠? 서쪽은 왼쪽이죠? 2km 떨어진 지점이니까 여기죠? 이 지점에서 Y등급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Y등급이면 요걸 임의로 다라고 합시다. Y등급이면 2km가 반경이기 때문에 일단 B 포함해가지고 E도 포함해가지고 C는 포함이 안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C 안 들어가죠. C 안 들어갑니다. C가 들어가면 안 돼요. D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B와 E는 포함이 됩니다. 이 둘 중에서 누구만 지진 발생 문자를 받았다. 이게 보기를 봤더니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골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A, E 중 지진 발생 문자 수신 차단을 해준 사람은 한 명뿐이니까 여기에 있었던 이 첫 번째 지진, 제일 처음에 언급됐었던 가 지점에서의 지진과 관련된 2명 수신자 있죠? 3명이 반경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2명만 받았습니다. 이 중에 1명만 수신 차단했고 나머지 CD 이런 쪽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누가 차단한 건가에 따라서, 자, A가 차단했다면 B, E 다 받을 수 있죠? A 차단. 그 다음에 B 차단이면 E만 받고, E가 차단한 한 사람이면 B만 받을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누가 차단한 사람인가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개가 나와줘야 되고, 니은 B, 그 다음 디귿 E, 그 다음에 B와 E 둘 다 되는 경우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는 역시 시간 관계도 있고, 요거 원칙대로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적용해가지고 이거 숫자와 관련된 어떤 수치 계산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뭐 한글 단어의 단어 점순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뭐 생소한 건데 어차피 게임을 새롭게 만든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소한 겁니다. 요거 나와 있는 공식대로 그대로 적용해서 풀어보시면 되니까 넘어가겠고요. 6번 문제도 게임 지시형인데, 사실 이런 6번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면 이게 좀 우리한테 수험생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일단 한번 풀어는 보세요. 풀어보시고 저는 바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문을 봤더니 어떤 상황에서 수호가 세탁을 통해 가질 수 있는 수건의 색 조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색 조합이 이것저것 다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 중에서 얘는 나올 수가 없는 조합이다 라고 문제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올 수 없는 거를 확정 지키려면 막 시뮬레이션 돌려보아가지고 이건 절대 안 되네, 이와 같은 좀 수작업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요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바닥글의 내용을 보죠. 현재 수호가 가지고 있는 수건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그 다음 흰색, 검은색 한 개씩. 두 번째, 수호는 본인의 세탁기로 세탁하며 동일한 수건을 여러 번 세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호가 가지고 있는 세탁기는 수건을 2개씩 동시에 세탁할 수 있고, 다른 색의 수건을 함께 세탁하면 다음과 같이 색이 변하는데 패턴이 이래요. 빨간색 수건과 파란색 수건을 함께 세탁하면 모두 보라색 수건이 된다. 빨파의 결합물은 보라색. 둘 다 보라색으로 바뀌고요. 빨간색 수건과 노란색 수건을 함께 세탁하면 각각 빨간색은 그대로 빨간색, 노란색이 주황색으로 바뀌어버리고요. 파란색과 노란색을 함께 세탁하면 각각 파란색은 그대로 유지, 노란색이 파, 노가 합쳐지면 초록색이 되네요. 그 다음 흰색 수건은 다 흡수를 합니다. 모두 그 다른 색 수건이 되고, 검은색 수건은 다른 녀석들을 전부 다 검은색으로 물들여 버립니다. 자, 이와 같은 패턴이 있고요. 바로 그냥 선택지는요, 빨간색 1개, 파란색 1개, 보라색 2개, 검은색 1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케이스를 그냥 그대로 바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아이고, 네. 선택지는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1번. 일단 지금 원래 가지고 있었던 빨파노 흰검과 달라진 걸 보면 보라색이 2개가 있습니다. 보라색이 2개예요. 보라색은 첫 번째에 따라서 이렇게만 만들 수 있습니다. 파란색과 파란색 수건을
빨간색과 파란색 수건을 모두 함께 세탁하면 보라색 수건이 두 개 다 보라색 수건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결과물은 보라색 2개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1번 보라색 2개가 결과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과정 무조건 거쳐줘야 됩니다. 이 과정 무조건 거쳐줘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또 1번 빨간색 1개, 파란색 1개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2개, 검은색 1개. 근데 처음에 출발점은 빨파, 노, 흰, 검인데요. 빨파 1개씩 있고 보라 2개 나오려면 여기서부터 뭘 도출해내야 됩니까? 빨 2개, 파 2개, 그 다음에 검 1개. 이렇게 나와서 하나씩 섞어서 빨았더니 보라색 2개가 나오고 나머지 빨강, 파랑은 그대로 놔두는 이런 구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가능한가? 자, 이 구도에서 빨간색 2개, 파란색 2개가 나올 수 있으려면 빨간색이나 파란색이 파생물로서 또 나올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요. 빨간색, 원래 있었던 빨간색이 그냥 빨간색으로 유지되는 것이지 다른 색깔로 변형되는 것. 노란색과 흰색이 다른 걸로 변형되려면 일단 흰색이야. 뭐 빨간색이나 파란색과 결합하면 얘는 빨간색이 된다고 해서 하나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나머지 파란색이건 빨간색이건 나머지 하나가 이 2가지의 조합으로부터 아니면 뭐 이런 조합으로부터 나와줘야 되는데요. 노란색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번째나 3번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란색은 빨강이나 파랑과 세탁을 하면 아예 다른 색이 됩니다. 다른 색이 돼버립니다. 안 되죠. 따라서 주황색이나 초록색 수건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요 구도를 만들 수가 없네요. 친절하게도 2번 선택지가 바로 정답이 됐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결국에는 이런 중간 단계를 거쳐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 케이스가 나오는가를 확인해 보는 건데 이런 수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사실은 문제 풀기가 이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1번에서 다행히 정답이 바로 도출됐기 때문에 이 녀석은 그나마 시간이 좀 적게 될 수는 있었지만 이거를 하나의 어떤 그런 원리 같은 거를 다 정리해 놓고 그렇게 뭐 빈칸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선택지에 나와 있는 케이스별로 바로 접근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후반부는 수리 퍼즐 패턴입니다. 134페이지에 있는 7번 문제 바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녀석은 최대 한 3분까지는 잡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을 따를 때 딱 한정을 지어줬습니다. 5에 인접한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얼마인가? 단 숫자가 인접한다는 것은 숫자가 쓰인 칸이 인접함을 의미한다. 인접한다는 것은 바로 옆 칸이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조건을 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를 모두 사용한다. 숫자판의 각 칸에 하나의 자연수를 쓴다. 단 6과 7은 숫자판에 미리 쓰여 있습니다. 고정점이고요. 자, 두 번째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은 소수와만 인접한다. 여기서 소수라는 개념이 이제 활용이 돼야 되죠. 첫 번째, 1은 소수니까 2, 3, 5, 7, 뭐 9부터는 아니죠. 일단 얘들과만 인접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수를 잘 보셨어야 돼요. 두 번째, 1은 소수와만 인접한다고 했을 때 이 4개의 소수가 지금 1부터 10까지 사이에 있는 건데 이 4개의 숫자와 다 인접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죠. 1은 소수 모두와 인접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소수와만 인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7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니까 7 근방에 있어야 되죠. 4칸 중에 한 칸일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이 이거 정답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1이 여기 있고 옆에가 2 이런 식이어도 조건에는 위배가 안 됩니다. 이 조건은 충족했습니다. 왜? 1에 인접한 거는 2, 7이라는 요 소수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 만약에 얘를 이런 식으로 2, 3, 5, 7 전부 다 1 주변에 있다라고 한다면 1에 인접한 칸은 4칸이어야 되고
7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1에 인접한 칸이 4칸인 것은 얘는 아웃.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이 녀석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되죠? 그 다음 마지막 이 녀석은 하나, 둘, 셋이니까 역시 안 되죠? 이렇게 1이 여기라고 확정 짓고 들어와 버리는데 이러면 틀립니다. 이러면 정답이 도출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진술은 그래서 소수와만 인접한다? 인접하는 게 소수라는 거지. 소수 4개 있는 거랑 다 인접한다고 말한 건 아니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해 주셨어야 됩니다. 자, 일단 1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는 여기 중에 하나일 거예요. 두 번째, 2는 모든 홀수와 인접한다. 지금 홀수가 7이 여기 일단 확정적으로 하나 나와 있죠. 근데 2는 여기서는 모든 홀수와 인접한다라고 확실하게 남아있는 홀수들 1, 3, 5, 9까지 다 2와 인접해 있는 겁니다. 얘는 모두라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7과 일단 인접해야 될 거고요. 7과 인접하면서 7을 제외한 나머지 인접칸이 4개는 나와줘야 되죠. 그러면 여기 안 됩니다. 여기도 하나, 둘, 셋 안 되고 여기밖에 없죠. 7과 인접하는 것 중에서 나머지 인접칸이 4개. 즉, 7 포함 5개가 될 수 있는 것은 얘밖에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하, 여기가 2구나. 그러면 나머지 7 말고 나머지 2에 인접한 칸들은 전부 다 홀수라는 것도 확정을 지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직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홀수라도 채우는 게 어딥니까? 홀수입니다. 홀수. 이는 짝수.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세 번째, 3에 인접한 숫자를 모두 더하면 16이 된다. 3의 위치는 이 4개 중에 하나일 건데 아직은 빈칸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 확정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홀수 칸이 설정이 됐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이 포함 남아있는 칸들은 전부 다 짝수가 되겠죠. 짝수도 미리 적어놓으면 마지막 정보 판단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그 다음 6도 짝수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5는 가장 많은 짝수와 인접한다. 짝수의 칸이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이제 또 하나씩 후보를 좁혀 나가는 거예요. 5가 여기라고 한다면 5가 제일 많은 짝수와 맞는 게 되는가? 2개랑 맞는 거고, 5가 요 칸이라고 한다면 하나, 둘, 3개와 만난 게 되고, 5가 여기라고 한다면 하나, 2개랑 만난 게 되고, 5가 여기면 하나랑만 만난 게 되니까 5의 위치까지는 여기로 확정해 지을 수가 있죠. 그래야 제일 많은 짝수와 인접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0은 어느 짝수와도 인접하지 않는다. 10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이제 3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짝수와 인접한 것을 제거를 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든 6이라는 짝수와 인접해버리니까 안 되네요. 여기밖에 없죠? 그래서 10이 여기로 확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확정이 된 것들 가지고 이제 이 녀석이 아까 좀 애매했었는데 어느 정도 칸이 찼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이제는 집어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3의 위치로 가능한 것은 여기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러면 3의 위치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가? 3의 위치는 일단은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 나머지 빈칸들은 전부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 벌써 17이 되죠? 안 되죠? 합해서 16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3이 들어올 수가 없고, 3이 만약에 여기 들어온다고 한다면 2, 5, 그 다음 얼마?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이 이제 남아있는 게 뭐가 됩니까? 3 같은 경우,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위치도 역시 아직 확정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수와 인접하는 이거를 이제는 확정을 지어줘야 되겠죠. 자, 봅시다. 첫 번째 정보를 제가 아까 보류하고 넘어왔었는데 이 정도 칸이 채워졌으면 이제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를 해놓고 3을 활용하면 이제 정답이 확실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지금 1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랑 여기가 지금 채워진 상태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죠. 그랬을 때, 자, 여기 들어가는 것은 일단 안 됩니다. 10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2, 5는
소수지만 남아있는 이 짝수는 이게 뭐 6이든 8이든 소수가 아니죠? 그래서 소소함만 인접한다는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1의 자리는 이쪽으로 확정이 되겠네요. 이렇게 확정을 짓고 나면 여기에 들어갈 것들은 3이 될지 7이 될지 아니 3이 될지 9가 될지 아직 확정은 못 짓지만 문제를 잘 보셨어야 돼요. 5에 인접한 숫자를 모두 합하는 게 목적입니다. 5에 인접한 숫자니까 이 칸 빨간색으로 가자. 이 칸 확정인데요. 이거 굳이 뭐 들어갈지 확정 지을 필요 있나요? 이제 없죠? 5에 들어갈 녀석 5에 인접한 숫자를 모두 합하면 되는데 나머지 것들이 다 제거됐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건 뭡니까? 2 고정값으로 가지면서 10 빠졌고 7 빠졌고 1 빠졌고 6 빠졌습니다. 나머지는 다 인접하고 있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있습니까? 3 들어갈 수 있고 4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 6은 못 들어가고 8 들어갈 수 있고 9 들어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26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2, 3, 4, 8, 9 2, 3, 4, 8, 9가 주변에 배치가 됩니다. 어떻게 배치될지 확정 안 지어도 돼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5에 인접한 숫자를 모두 합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확정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랑 약간 비슷한 발문의 스타일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우리 초반부에서 한 4개주 정도에서 각각의 단서형, 공식형 이런 패턴들을 볼 때 25개의 사물함이 있고 이 25개의 사물함에서 여기에 있는 숫자의 합으로 가능한 것을 고르라는 그 기출문제 기억나세요?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여기랑 여기랑 여기는 확정이 되고 이 부분이 미확정이 되는데 어차피 미확정이라고 해도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눠져서 이 패턴 상에서 여기 확정된 거에다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동전의 숫자가 0 아니면 300, 0 아니면 300 이런 식으로 되면 300의 배수의 형태가 이 전체 합산값의 구조가 돼야 된다. 혹은 뭐 600의 배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가능한 기출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여기를 꼭 억지로 딱 확정 지으려고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능한 것을 묻고 있었고 여기서도 인접한 숫자를 모두 더한 것을 고르라고 하는 것이니까 구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남아있는 빈칸 부분들을 굳이 다 확정 짓지 않고 그냥 초반에 끝내버리는 것이 시간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7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그 다음 8번 문제 여러분들 바로 풀어보세요. 저는 바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8번이 달력을 활용하는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00년 8월 1일의 요일 묻죠. 수리 퍼즐형 문제. 요일 묻는 문제가 좀 나오는 편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바닥글의 정보가 진짜 몇 문장 안 됩니다. 00년 7월의 첫날 갑은 자동차 수리를 맡겼는데 7월의 첫날이니까 7월 1일이겠죠. 갑은 그달 마지막 월요일인 네 번째 월요일에 자동차를 찾아가려 했으나 사정이 생겨 그달 마지막 금요일인 네 번째 금요일에 찾아갔다. 자, 여기서 우리한테 준 정보 일단 7월의 첫날 맡겼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7월달이라는 겁니다. 그달은 7월달이죠. 7월의 마지막 월요일은 네 번째 월요일이라고 지금 돼 있어요. 7월은 좀 날수가 많죠. 31일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이나 8월 같은 이런 31일짜리 달은 이 첫 번째 날이 어디냐에 따라서 무슨 요일이냐에 따라서 같은 요일이 5번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월요일이 4번만 반복된다고 말했어요. 똑같죠? 그달 마지막 금요일인 네 번째 금요일도 4번만 반복되고 끝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어떤 제한을 걸어주는 단초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의 문제를 풀 때는 웬만하면 이렇게 달력형으로 표를 만들어 놓고 첫째 날의 1일, 요일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실제로 찾은 거, 자, 7월 1일이 예를 들어서 이 월요일부터 시작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주일은 7일 단위로 반복되니까 똑같은 요일은 플러스 7, 플러스 7, 플러스 7,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가겠죠. 요거는 자주 활용된 패턴입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거는 29일이 아니고 7월은 31일까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7월 1일이 월요일이었다고 한다면 마지막 날은 31일이 됩니다. 이런 구조가 되면 이 일을 여기다가 붙여도 뭐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월요일 5번 생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지막 월요일이 네 번째 월요일이라고 했는데 7월 1일이 월요일이면 이거 5번이 생겨버리죠. 자, 그러면 한 칸씩 이제 밀어보세요. 화요일에 시작했다고 한다면 월요일 빠집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짜가 여기가 되죠. 이런 식이 됩니다. 여기 비어있고 여기 동그라미가 이제 어떤 날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능하죠. 이렇게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월요일은 4번만 반복되니까 네 번째가 마지막 월요일이 될 수가 있고, 똑같은 식으로 금요일도 네 번째 금요일에 찾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도에서는 일단 여기 금요일, 여기 금요일, 여기 금요일, 여기 금요일 포함되고 여기는 8월 1일이죠? 그러니까 4번으로 딱 끝나네요. 마침 이렇게 화요일부터 시작을 했더니 금요일이 4번씩 돌아오는 것으로 됐고, 만약에 여기서 출발점을 다시 하루 더 늦춰서 수요일에 출발했다고 친다면 이제는 마지막 종료 지점이 여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금요일이 5번 반복되는 게 됩니다. 안 되죠? 예, 이겁니다. 이때 7월 1일이 시작을 해서 화요일이 시작해서 31일이 목요일에 끝나는 걸로 7월이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8월 1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이죠. 네, 이렇게 달력을 30일짜리든 31일짜리든 표에 요일이 나와 있는 표에 대략적으로 배치를 해서 가능한 범위를 좁혀나가는 스타일의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쉽게 정리가 됐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수리 퍼즐 9번 문제. 자, 9번 문제는 살짝 그 방정식 같은 것을 좀 만드셔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예요.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바로 분석 들어갈게요. 아이고. 네, 9번. 자,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관련된 비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갑은 결혼 준비를 위해 스튜디오 업체, 드레스 업체, 메이크업 업체의 견적서를 각각 받았는데 최근 생긴 B 업체만 정가에서 10% 할인한 가격을 제시하였다. 아래표는 각 업체가 제시한 가격의 총액을 계산한 결과이다. A, F 각 업체의 가격은 모두 상이하답니다. 똑같은 가격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자, 봤더니 뭐 더 많은 정보는 없고요. 각각 업체의 합산값은 나와 있는데 특정한 업체가 얼마다라는 확정적인 정보, 확정적인 출발점은 안 줬죠. 하지만 일부의 정보는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중구난방으로 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ACE, ADE 76만원, 100만원 차이니까 여기서의 차이점은 C와 D의 차이점이죠. 첫 번째와 세 번째 패턴. 그러면 여기서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아, D가 C보다 얼마 더? 24만원 더 비싸구나. 안 가야 되겠다. 네. 두 번째, B를 보시면요.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두 가지. DF 똑같이 있는데 B는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B 얼마인지 이 금액 차이가 그대로 B의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B는 얼마입니까? 빼주면 45만원입니다. 근데 이 B의 45만원은 실제 가격이 아니고 10% 할인한 가격이니까 B의 정가가 얼마입니까? 50만원이겠죠.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죠. 50만원에서 10% 할인하면 45만원이니까. 그래서 B의 실제 정가는 50만이 됩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도출할 수 있는가? 뭔가를 더 도출할 수 있는가? 살펴보면 지금 보시면 얘들 이용해 보려고 해도 이게 EF로 지금 다른 상태에서 A가 있고 아무것도 없고 B가 있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활용할 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 요런 녀석들도 마찬가지죠. 요런 녀석들도 마찬가지죠. EF가 다르고 A가 있고 없고의 구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변수가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일단 안 되면 여기까지만 도출한 상태에서 이제 보기 보시는 겁니다. 보기의 구조가 이렇잖아요. 조건에 추가로 줬죠? 조건에 추가로 줬죠? 네. 보기, 선지, 조건 제시형입니다. 그래서 보기의 구조를 처음에 눈으로라도 대충 보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처음에 나와 있는 바닥글이나 표의 정보만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가? 아니면 추가적인 정보가 있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스타일의 어떤 그런 방향성을 미리 잡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니은 같은 경우는 바로 판단할 수 있죠? 할인 전 가격은 50만 원인 거 맞죠? 그 다음 기업 A 업체의 가격이 26만 원이라면 E 업체와 F 업체의 가격 사이의 차이를 8만 원으로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자, A 업체 가격이 26만 원이면 그러니까 26만 원이에요. 그러면 EF 사이의 차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동일하게 들어갔다고 해도 CE, DE 아이고, 이건 CD 차이는 이미 아까 봤었고 EF는 얘가 공통적으로 차이점으로 들어갔으면서 나머지 항목들은 다 똑같아야 되는데 그런 구도를 보여주는 요 조합이 없죠. 못 구합니다. 못 구합니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EF, EF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이거 되네요. 이 녀석은 26만 원 접고 얘를 50만 원으로 접고 그러면 요 금액과 요 금액 다 나와 있으니까 D 공통 요소니까 빼주면 되죠. 빼주면 E와 F의 차이를 이거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싸다가 아니고 반대로 됩니다. 반대로 됩니다.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술은 금액 자체는 맞는데 이게 E가 F보다 8만 원 비싼 게 아니고 싼 게 됩니다. 딱 보셔도 F 50만 원 빼보죠. 자, 그럼 D 없다고 치고 빼고 F와 E 빼시면 27만 원 되고 F에서 1을 빼면 그리고 이 녀석 26만 원 그 다음에 이 녀석 50만 원 지금 뭐 하고 있냐 네. B F D 127 그냥 그대로 A E 그 다음에 D 100만 원 근데 이 녀석은 50 얘는 26만 원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요거 넘겨가지고 계산하고 빼주시면 F와 E의 금액 차이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녀석 넘기면 77만원 이 녀석은 74만원 아니지 74만원 이 녀석이 77만원 맞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빼주시면 일단 금액 차이도 이게 아닌데? 제가 지금 계산에 갑자기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D 플러스 E는 74만원 맞고 그 다음 식 4번에서 식 4번에서 빼주시면 되죠. 왜 이걸 구주했냐? 여기서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82만원 D 플러스 E가 82만원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D 플러스 F 그 다음에 D 플러스 E 74만원이 났으니까 금액 차이는 8만원이 맞는데 빼면 F가 8만원이 더 비싼 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요거는 방향을 반대로 잡아가지고 틀렸고요. 기억이 제거되고 니은이 포함된 거를 보시면 되니까 이제는 뭐 2번 아니면 4번으로 확실하게 좁혀졌습니다. 사실 니은에 대한 판단 제일 먼저 할 수 있었고 니은이 무조건 들어간 걸 보면 2번 아니면 4번밖에 없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실제로 보기 가운데 니은과 디귿 두 개만 보면 됐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디귿 C 업체 가격이 30만 원이라면 E 업체 가격은 28만 원이다 라고 이거는 이제 확정을 짓고 있는데요. C가 30만 원이라고 해도 E 업체의 가격은 이게 연결고리가 없죠. C 업체가 3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자, 얘를 확정 지은 상태에서 E 업체 가격 자체를 구해야 됩니다. E가 나올 수가 있나요? 이거 가지고 뭐 D까지는 추가로 더 확정을 지을 수가 있죠. 그래서 D의 금액을 또 확정 지으면 더해주면 54만 원이 될 것인데 이 A가 없는 한 구할 수가 없고 여기에서도 A가 없는 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E가 포함되어 있는 거 두 가지인데 이 두 녀석 모두 C, D의 정보만 가지고는 안 되고 A에 대한 진술 정보가 있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확정 못 했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 제거가 되니까 리을까지 굳이 볼 필요가 없었죠. DC는 그냥 여기서 바로 판단됐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까지 어쨌거나 정리하고 이 9교시 마무리 짓겠습니다. 조금 길어지고는 있지만. 자, 9번 다음에 10번. 여러분 바로 풀어보시고요.
자, 저는 분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한 2분에서 3분 정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발문은 별거 없고요. 자, 바닥글 내용을 봤더니 5명을 면접 받고 면접 시험의 평가 기준은 5개가 있고 각 항목 점수는 3점 만점인데 이에 따라 점수를 받은 걸 봤더니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종합 점수는 각 항목별 점수의 항목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하며 종합 점수가 높은 순으로 등수를 결정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 의, 무, 갑, 정, 병 순으로 순위가 설정됐답니다. 근데 지금 뭔가 좀 이상합니다. 점수화가 된 거를 봤을 때 갑 같은 경우 3, 2, 2, 3, 2. 근데 가중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바로 합산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을도 2, 3, 3, 2, 2. 에잉? 병도 3, 2, 2, 2, 3. 정 2, 2, 2, 3, 3. 다 어떻습니까? 3점 둘, 2점 셋. 똑같이 3점 2개, 2점 2개, 2점 3개.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죠. 각각이 3점을 받은 그런 항목들은 차이가 있지만 일단 이 전체의 그냥 합산값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중치가 어느 과목에 부여되었고 그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높냐 낮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등위가 등순위가 결정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선택지에서 물어보는 것도 이런 상대적인 차이를 봤을 때 잠재력은 열정보다 가중치가 높다.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만점을 받은 녀석들을 한번 체크를 해 놓읍시다. 자, 이렇게 되죠. 첫 번째 1등 을, 그 다음이 무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을 비교를 해봅시다. 을과 무를 비교를 해보면 표현력 부분은 둘 다 똑같이 3, 3 만점 받았습니다. 차이가 있는 게 뭡니까? 열정과 잠재력이라는 요 두 항목이죠. 이 두 개 중에서 어느 쪽이 가중치가 높아야지, 열정이 가중치가 높아야지 을이 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겠죠. 이런 식의 구도로 본다면 자, 열정은 잠재력보다 항목 가중치가 높고 잠재력과 열정을 비교했을 때 잠재력은 열정보다 항목 가중치가 높다. 이건 반대로 뒤집어서 설명했죠. 나머지도 이렇게 분석하시면 됩니다. 두 명씩 짝지어가지고요. 이렇게 짝지고 이렇게 짝짓고 이렇게 짝짓고 하다 보면 소구가 되어서 하나가 확정할 수 없는 정보로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확정을 지을 수가 없고요. 하시다 보면 3번 잠재력은 가치관보다 항목 가중치가 높다라는 것도 이것도 다 체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3번 같은 경우 잠재력과 가치관인데요. 잠재력과 가치관 나머지 항목은 동일하면서 잠재력과 가치관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친구를 찾아보면 누구랑 누구인가요? 갑과 무죠. 아니, 갑과 잠재력을 자, 한쪽은 가치관을 가지고 왜 마지막에 되니까 뭔가 좀 헷갈리고 있지? 자, 아까 체크했었던 거 다시 지우고 가치관과 잠재력에 있어서만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갑은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겠고 을 같은 경우도 가치관이나 잠재력이나 둘 다 없으니까 안 되고 지금 보시면 나머지 항목은 공통적이면서 차이가 나는 것이 이 두 명이죠. 병과 무정입니다. 병정은 이렇게 바로 이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병정을 구분해서 4등과 5등으로 설정한 것을 판단하시면 이 3번과 관련된 판단 금방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정이 더 높다는 것은 공통요소인 논증력 빼고 잠재력 때문이겠죠? 그래서 잠재력이 가치관보다 높다. 이런 진술은 이 둘을 비교하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방향성만 잘 잡으면 이 마지막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느 쪽의 항목이 다른 쪽보다 가중치가 더 높은지 이거 다 웬만하면 다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이 비교가 이루어지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요. 나머지 것들 중에서 확실하게 정답인 것 도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2번 고민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마지막 10교시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10교시는 1시간 안에 공식형 문제의 주요 문제들 분석하는 것으로 일단 이번 기본이론 특강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마지막 10교시 때 뵙겠습니다.